프로이드가 초기에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라는 컴플릭트 이론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데 무엇과 무엇의 컴플릭트냐는 이론이 발전하면서 계속 달라져요. 여기서는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이 컴플릭트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이 늑대인간의 이 불안을 설명하면서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해서 아버지로부터 뒤에서 관통당하고 싶은 소망을 거절했다고 하는 이런 가설을 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성적 만족을 얻고 싶었는데 그 성적 만족은 어머니처럼 어머니 같은 입장이 되니까 자기가 여성성을 취한다는 얘기죠.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서 아버지로부터 성적 만족을 싶은데 이것을 억압하다 보니까 그 억압된 것이 결국 꿈에서 늑대에게 잡아먹힌다는 두려움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바로 저 호모섹슈얼리티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때요? 자기는 레귤러 에디퍼스 컴플렉스인데 그래서 파지티브 에디퍼스 컴플렉스인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자기가 성적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한다면, 아버지로 성적 만족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자기는 어떤 피메일 로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인 아이가 남성인 아버지하고 성적 관계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봐버리면 원래 에디퍼스 컴플렉스하고는 다른 것이 되는 거죠. 파지티브에 반대되는 걸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네거티브. inverted Oedipus complex, 전치된 Oedipus comple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Oedipus complex 얘기가 잘 보면 굉장히 큰 이론인데, 이제 이걸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얘기냐면, Oedipus complex가 호모섹슈얼리티 형태로 나타나는 Oedipus complex도 있고, 헤테로섹슈얼리티 형태로 나타나는 Oedipus complex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종류의 성적 끌림, 성적인 어떤 어트랙션, 부모에 대한 어트랙션이 그게 같은 성이건 이성의 자기와 같은 성의 부모건 다른 성의 부모건 그 부모에게 성적인 이끌림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에디퍼스 컴플렉스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근친상간적이죠. 어쩌 인세스트 그 근친상간적인 이게 서로 다른 성일 때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니까 그게 어쩌면 남성 이게 동성성이건 헤테로섹슈얼리티건 호모섹슈얼리티건 상관없이 다 근친 간에 일어나는 거니까 인세스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친상간적인 관계가 아이들의 그런 성적 역동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자체로 환경론자들은 부인을 해요. 이것이 특히 캐런 호나이는 그 당시에 문화 인류학자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많았는데 실제 이런 현상들이 다른 문화에서 다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어려웠고, 또 한쪽에서 본다면 임상에서 만나는 경우에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부모의 관계에서 이런 성적 역동을 느낀 적이 있느냐. 근데 대부분 못 느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런 지금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이런 강렬한 성적 욕구, 근친상간적 성적 욕구를 느낀 적이 없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프로이드의 강변은 뭐냐면 프로이드가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철저하게 억압을 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입증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걸 억압이라고 우겨버리면. 그런데 지금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그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 때문에 이 불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캐런 호나이는 설명을 해요. 아이들 중에 항상 부모 중에 어느 한 부모에게 특별하게 강한 애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강한 애착이 일어나는 게 하나는, 첫 번째는 집안에서의 아이들이 성적 유혹적인 상황 속에 오래 있는 경우, 그리고 굉장히 성적 자극이 많은 환경에 오래 있게 되면 아이들이 성적 유혹에 끌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유혹을 주는 부모 대상에게 성적 욕망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그때는 정말 캐롤라이가 볼 때도 이건 러브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렇지만 이것도 본능에서 오는 게 아니고 부모의 자극 때문에, 지나친 어떤 자극 때문에 생긴 거다. 첫 번째. 그것도 환경이죠. 두 번째는 자기가 처한 환경 자체가 너무 척박해서 자기의 근본적인 불안이 너무 큰 경우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모 중에 힘이 센,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만약에 계속해서 학대를 받고 있다, 부모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부모가 언제 버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언제 매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 힘센 대상에게 향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사랑스러운 대상이 아니고 누가 이 가족 구조 내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 힘센 사람에게 자기가 애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환경과 관련돼서 설명될 부분이지, 본능적인 성적 욕동이 먼저 있어서 그 성적 욕동을 다 피할 수가 없어, 누구나 겪는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아마 코봇 입장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더 비중을 두죠. 코봇 입장에서도 어쩌면 자기가 충분하게, 자기의 나르시스틱 니드가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죠. 두 가지로 봐도 그랜드 셀프가, 자기의 어떤 거대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미러잉을 해주는 부모가 없는 단계, 그리고 이상화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애착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얘기. 어떤 면은 애착하고 싶은, 아이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누군가 애착하고 싶은데, 그 애착하고 싶은 대상이 자기를 버리는, 수용해주지 않을 때 더 애착은 커진다고 보죠. 그래서 어쩌면 나쁜 대상에게 더 아이들이 매달리는 경우들을 발생하죠. 그러니까 조금 모순스러운 상황이지만, 아이가 필요한 대상이 힘센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힘센 대상에게 애착을 하고 싶은데 그 애착을 받아주지도 않고 계속 떠밀어버리는 부모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 떠밀리는 만큼 더 거기에 애착을 할 수밖에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애착은 더 강한데, 이게 어쩌면 우리가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복합적으로 본다면, 이 환경론자들의 얘기하고 프로이드 얘기를 이렇게 다 함께 본다면, 프로이드가 봤던 성적 욕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프로이드도 모든 사람을 관찰하는 게 신경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신경증 환자들에게 성적 욕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성적 욕동 비슷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어느 한 부모에게 굉장한 애착을 갖게 되고 다른 한쪽 부모하고 라이벌리를 형성하는 그 현상은 거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 자체가 본능적인 성적 욕동이 있어서 생긴 것이냐, 아니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떤 면은 인터퍼스널 사이코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대로 베이직 앵사이티가
근본적인 신뢰가 일어나지 않고 근본적인 불안 때문에 아이가 자기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이 속에 있을 때 이 불안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연합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애착해야, 어떤 면에서는 다른 용어로 친다면 머지해야 될 대상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미러잉해 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있는 자기가 뭘 원하거나 다 그걸 수용해 주는 대상이니까, 말하자면 아이들을 본다면 우리가 현대정신분석에서 심바이오시스를 경험하게 해주는 대상이, 심바이오시스는 대상과 자기가 하나인 거죠. 그게 나르시스틱하다는 거죠.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내 욕구를 다 들어주는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애착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어린 시절에서 충분한 심바이오시스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면 오히려 이 결핍 때문에 더 이 대상을 찾아 나선다고 보여요. 그리고 충분하게 어린 시절에 이 심바이오시스 경험이 있어서 이 애착이 일어났던 사람은 그 위에 독립해 나갈 힘이 있는데, 어떤 부모 대상에게 성적으로 굉장히 끌린다고 하는 부분, 그걸 성적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불가피한 환경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엄마에게 매달리거나 아빠에게 매달리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섹슈얼하게 어떤 퍼스펙티브로 보는 게 프로이드라고 한다면, 환경론자들은 그건 성적인 것이 아니고 성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날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 이게 불안 때문에 형성되는 애착관계, 제가 볼 때 애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캐런 호난이 이때 강한 이런 관계가 일어나는 경우로 보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강한 애착관계가 아니라 실패한 애착관계예요. 애착하고 싶으나 잘 애착이 되지 않은 많은 환자들은 사실은 자기의 불안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강한 대상, 특히 부모 대상하고 자기가 연합되어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미러잉 해줄 대상, 그리고 자기의 어떤 코브식으로 해준다면 미러잉 해줄 대상을, 자기의 그랜디오스 셀프를 받아줄 대상이 필요한 거죠. 이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상화 전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상화할 부모 대상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코브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랜디오스 셀프를 미러잉 해줄 대상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상화할 부모 원상 기능을 해줄 이런 대상을 계속 추구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 불안이 어린 시절에 자기의 생존의 불안이죠.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베이직 앵사이티인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자기를 충분하게 보호해줄 대상을 찾아 나섰던 그 패턴이죠. 이게 하나의 성격 구조가 돼버리는, 캐런 호난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 아이는 이거 자체가 어떤 성격 유형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의존적 성향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일단 성격으로 변하게 되면 그 성격에 따라서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계속 같은 패턴, 반복 충동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반복 충동이라고 호나이는 보지 않아요. 반복 충동이 아니고 성격이 일정한 방식으로 형성되면 그 성격에 따라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선 개념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말에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은 이런 환경론자들의 개념하고 좀 닮아있는 부분이죠. 어린 시절에 버릇이라고 하는 건 아이가 그쪽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 패턴이 자기 성격이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항상 공손하게 부모의 뜻을 따르는 형식으로 가는 아이, 또는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 또는 부모로부터 멀어져서 숨어버리는 아이,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데, 그게 성격화 되면 그 성격을 가지고 대인관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인관계 속에서 똑같은 과거에 실패했던 모습이 계속 일어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디퍼스 컴플렉스 이론이 어떤 면은 프로이드에게서는 신경증 이론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 개념 자체가 프로이드의 리비도 이론을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에 빠져있는
빠져 들어가면 정말 그것이 다 옳은 것 같은데 환경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 자체가 너무 무리다. 그래서 특히 이 케이스 보시면 이 케이스 속에서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게 어떤 면은 자유현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환자의 자유현상이냐. 환자가 조금만 어떤 단서가 될 만한 것만 나오면 그걸 재구성한다는 점, 리컨스트럭션 하면서 프로이드가 어떤 면은 얘기를 다 끌고 가는 모습이죠. 프로이드가 이걸 전체를 꽤 맞추어서 이건 이렇게 된 거다 저렇게 된 거다 해서 자기가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수긍하라고 계속 우기는 모습이, 그래서 나중에 환자가 지쳐서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 때까지 집요하게 환자에게 그 이론을 어떤 면에서는 강요했다고 느껴질 만큼 프로이드가 자기의 생각을 덮어 씌운 것 같은 느낌들 그런 케이스들이 꽤 나오죠. 초기에는. 나중에 환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도 다 하게 되지만 초기 이론 형성 과정에서는 특히 이때는 프로이드는 자기 이론을 처음 지지받아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자기의 어떤 유아성용 이론이나 신경증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케이스로 이분이 활용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치열하게 자기의 이론 투쟁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느 분이 코우시 그렇게 설명을 하죠. 프로이드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분석가지만 그분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어떤 이론을 세우고 싶어 했지 이분은 힐러가 아니었다고 우겼던 부분이 이런 게 있죠. 이분은 힐링의 목적보다는 아주 멋진 어떤 과학적인 입장에서 정신분석을 세우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고 이렇게 어떤 분은 느끼겠죠. 그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그건 언페어라고 이제 항변하고 프로이드를 따르신 분은 또 그건 오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정서를 줄 수 있을 만큼 이 초기 이론들은 굉장히 프로이드의 초심략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따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동성애가 억압되어 있었는데 동성애가 억압에서 풀려나니까 그게 동성애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게 승화된 모습으로 친구들과의 친교를 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활용됐다. 이래서 승화가 됐다. 그래서 어떤 치료적으로 도움이 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프로이드 이론의 근간에 있는 것은 초기에는 리비도 이론, 섹슈얼 인스팅트 이론이죠. 나중에 가져온 것은 어떤 죽음 본능 이론, 그래서 공격성 이론, 파괴 욕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성적 욕동과 파괴 욕동만 기본적으로 있다가 되기 때문에 이 프로이드 이론을 가지고는 모든 예술, 종교, 철학, 과학 이 모든 것을 성적 욕동이 승화됐거나 성적 욕동의 aim inhibited act이라고 한 어떤 그 목적이 금지된 형태로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우리 안에는 본래 본능적으로 중요하고 가지고 있는 건 성적 욕동과 파괴 욕동밖에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삶 전체를 설명해 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귀한 것들에 대한 합당한 설명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경우들이 생기죠. 우리의 예술 활동이나 문화 활동이나 우리의 철학 활동이나 종교 활동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나르시스틱한 니드, 자기애적 사랑, 나르시시즘의 연장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해 내면서 이 승화라는 원래는 그 욕동 자체가 성적인 것이어서 그렇게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 우리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가 순수한 예술이나 종교나 과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없었던 거다예요. 없었던 것인데 성적인 욕동이 바뀌어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출신은 다 밑바닥에 가면 이게 리비도다, 성적 욕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 나중에 라이프 인스팅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라이프 인스팅트라고 데스 인스팅트라고 이렇게 이제 후학들이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 아마 라이프 인스팅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쉬워서 그걸 더 좋아할 거예요. 근데 밑바닥에 있는 건 성적 욕동이라니, 결국은. 그 라이프라는 게 성을 배경으로 한 라이프적일 뿐. 근데 현대인들이 그걸 전부 성역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요즘 우리가 이해하는 건 같이 이거 라이프 인스팅트, 데스 인스팅트로 얘기하면 조금 더 메이크 센스 하는데, 이거 전부 우리의 모든 인간 활동이 밑바닥의 성적인 욕동 때문에 그것이 변해서 생긴 거라고 하는 설명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만약에 그런데 그 이론을 가져가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처음 사람이 되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는 동물적인 본능만 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 와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동물적인 것을 길들여서 좀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우리한테 귀한 것들을 타고났고, 우리에게 귀한 잠재력, 우리가 성욕이나 공격성 이외에 다른 귀한 것들, 우리가 무언가 그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귀한 창의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숨겨져 있다고 보는 휴먼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 인간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이 본능 이론을 수용해내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 어떠면 우리 전체 대상이 아니라 부분 대상은 피너스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들, 그리고 양성애, 엄마의 자궁,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판타시적인 것들이죠. 이 판타시를 아주 극명하게 발달시킨 게 멜라니 클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가 했던 이 굉장히 환상적인 것들, 어쩌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이 간에 일어나고 이 심리적인 과정들, 그리고 피너스라는 상징, 그리고 엄마의 자궁을 통한 아빠의 만남, 아니면 엄마, 아빠 이 두 사람과의 만남, 이런 복합적인 얘기들을 프로이드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극대화해서 자기 이론을 만들어낸 게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인데, 멜라니 클라인을 다음 학기에 우리가 5월부터 좀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면서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멜라니 클라인을 읽어내면 아마 이제 나중에 이 프로이드가 한 얘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통발생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 자체가 계통발생적이라는 게 우리 인류가 처음 인류가 형성되면서부터 지금 수천 년, 수만 년을 내려오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체험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백지로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억압되어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도 누구도 우리 나중에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무의식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죠. 계통발생적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체험들이 그 속에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이미 그래서 원초적인 억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거쳐서 우리가 억압을 하는 경우도, 이게 원래 억압의 본래적인 의미의 억압이죠. 그렇지만 원래부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 어떤 동물적인 것들, 그런 면에서는 프로이드의 이론은 나는 원죄론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죄론이 어떤 프로이드의 이런 우리의 본능 이론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서는 프로이드가 있었던 19세기에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긍정해내는 쪽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프로이드는 많이 다루고 있죠. 우리 네거티브한 것들. 우리가 순화시켜야 될 것들.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은 어떻게 보면은, 환자를 위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이 사회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이론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개개인을 어떻게 길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마치 정신분석인 것처럼 되죠. 그래서 이 본능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억압돼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고, 또 지나치게 억압되는 거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쩌면 사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으로부터 보호해내는 것. 이게 말하자면 이드하고 이고, 이드, 슈퍼 이고의 세계가 뭐예요? 이드의 세계는 본능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고의 세계는 이드 속에 있는 본능들이, 인스팅트가 그대로 드러날 경우에 사회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이걸 방어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방어하는 기능을 보조하고 있는 게 슈퍼 이고죠. 이제 도덕률을 가지고 더 강렬하게 이 기능, 우리의 본능적인 부분이 함부로 드러나지 않고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에서만 드러나고, 물론 지나친 억압이 있으면 풀어주는 게 치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억압 체제 자체를 그건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정신분석 이론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환경 이론들도 계속 공부하고 본능 이론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는데, 이 속에는 각각의 이론가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그 속에 숨겨져 어떤 인생관, 종교관, 세계관이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형태로 숨겨져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 위니카시나 페어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개신교적인 어떤 개념들을 또 정신분석 이론 속에 다 소화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정신분석 이론이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영성적인 이론들이 그 속에 함께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플하게 단순한 정신분석 이론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드 속에도 유태의 전통적인, 유태인으로서 이분이 프랙티싱하는 유태인은 아니었지만 유태의 전통에 굉장히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어 온 중요한 인간에 대한 이해들이 함께 녹아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